저는 가지고 있던 테슬라와 서울부동산을 팔아서 모두 비트코인으로 옮겼습니다. 이제 제 채널의 구독자님들은 대부분 알고 계시죠?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주식, 부동산 다 팔고 비트코인을 살 수가 있냐? 왜 좋은 기업인 테슬라를 팔고, 왜 좋은 입지의 서울부동산을 팔고 비트코인만 사는 거냐? 아무리 비트코인이 좋아도 그건 아니지 않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투자라는 것의 진짜 실체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될 겁니다. 주식, 부동산 팔아서 비트코인 산 걸 의아해 하시는 분들께 저는 비트코인을 깊게 공부하면, 그래서 깨달으면 누구나 그렇게 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렇게 말해왔는데요. 요즘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트코인 이해하고 깨달아도 주식 다 팔고 서울부동산 팔아서 비트코인으로 옮기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못합니다. 왜냐? 용기가 있어야 돼요. 갑바가 없고 새가슴이면 아무리 머리로 이해하고 비트코인을 정확히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못하는 겁니다.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사람들은 다 다르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다른 사람이 하는 어떤 행동이 나한테는 엄청 과감해 보여도 그 사람은 무덤덤하게 해버리고, 내가 그냥 확 해버리는 어떤 걸 다른 사람들이 보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했냐고 말하잖아요. 이런 겁니다. 주식, 부동산 팔고 비트코인으로 옮기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했다고 남들도 자연스럽게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이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다. 이걸 저는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누굴 설득하거나 이해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깜냥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 생각을 얘기하고 그걸 영상으로 만들어서 중요한 순간에 그 얘기를 필요로 하는 분들께 전달될 수 있게끔만 할 뿐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비트코인은 현재의 망가진 명목화폐 시스템의 대안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사이퍼펑크 활동을 하던 수많은 수학자, 암호학자,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시도하고 연구했던 노력의 결과물이 2008년이 되어서 나온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상적 뿌리를 오스트리아 경제학에 두고 있죠. 그럼 그들은 그런 철학을 담아서 도대체 무엇을 만들려고 했던 걸까요? 비트코인이 말하는 본질이 뭘까요? 바로 진짜 돈이 뭔지, 진정한 돈은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지, 어떤 게 진짜 좋은 돈인지,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각국 정부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종이화폐를 미친듯이 찍어내면서 내가 일해서 벌고 저축한 소중한 돈의 가치를 아이스크림 녹듯이 녹여버리는 이 환경, 나한테서 세금으로 뜯어가지 않고도 티도 안 나고 교묘하고 지속적으로 탈취하듯이 빨대 꼽아서 국민들의 부를 쪽쪽 빨아들이고 있는 지금의 이 화폐 시스템이 문제라는 사실, 그리고 이게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운 말기암 환자가 됐기 때문에 이곳에서 탈출해야 한다는 걸 정확히 알려주는 거예요. 이 내용에 동의하시지 않는 분들은요, 일단 여기서 영상 끄고 딴 곳으로 가시고요. 여기까진 동의했다는 분들만 대상으로 내용을 이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 공부하고 개념도 이해했고 진짜 그런 문제가 있는 게 맞고, 그동안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언론에서도 어른들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서 전혀 몰랐었는데 이제야 이걸 깨닫게 되면 엄청나게 흥분되고 놀랍고 혼란스럽기까지 하겠죠? 근데 자신은 이런 느낌이 안 들었다? 그런 분들은 그냥 비트코인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아직도 단순한 빅테크 주식 정도로만 보는 거예요. 애플, 구글, 아마존, 테슬라 뭐 이런 걸로 보고 있는 거라고요. 미래가 유망하다, 장기적 우상향 구조다, 딱 요 정도. 그냥 투자 수단인 거죠. 그분들한테는요. 현재 화폐 시스템의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그냥 그 안에서도 비트코인 이런 거 몰라도 그동안 잘 살았고 돈 잘 벌었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라는 건지 공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마치 영화 매트릭스 1에 나왔던 장면과 유사합니다. 매트릭스를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사실은 인간의 생체 에너지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에너지원으로 삼으려는 기계들이 만들어 놓은 가상 공간이고, 너무 실제같이 구분이 안 가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가짜라는 걸 눈치조차 못 챈 상태로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어느 날 뭔가 이 세상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네오를 구하러 모피어스를 비롯한 대원들이 오고, 결국 네오는 그 가상 공간에서 탈출해서 진짜 리얼월드로 오게 되죠. 그런데 이 영화의 한 가지 재미 요소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지금부터는 영화의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오래된 영화지만 나중에 보실 분들은 주의하시고요. 그렇게 리얼월드에 와 있던 사람들, 즉 자신이 살았던 그곳이 사실은 가상 공간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그곳을 나왔지만 어찌 보면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편하게 그곳에서 살던 그때가 오히려 맘 편하고 아무 걱정 없었다고 느꼈던 대원 중에 한 명, 요 빡빡이 아저씨, 영화에서 사이퍼라는 이름의 이 빡빡이 아저씨가 이 매트릭스라는 시뮬레이션 공간의 파수꾼인 스미스 요원에게 요청해서 다시 그곳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나는 그냥 아무것도 몰랐던 그때로 되돌아가겠다.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살겠다. 설령 그곳이 시뮬레이션이고 다 조작된 가상 공간이든 말든 난 그냥 그게 편하다. 이런 마인드로 진짜 세상을 봤지만 다시 가짜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게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도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는 많은 사람들의 심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무슨 문제를 지적하는지 모르는 게 아니고 그 지적에도 공감하지만 그게 지금 당장 일어날 일도 아니고 설령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이 원래 그런 거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 안에서 남들보다 더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 뭐 비트코인 책 몇 권 읽고 나서 세상의 엄청난 비밀을 혼자만 알게 된 듯이 설치고 떠들고 요란을 떠냐.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하니까 혹시 모르니까 조금 사두고 그렇게 가져가다가 좀 많이 오른다 싶으면 그때 좀 더 담으면 되는 거지 뭐. 무슨 갑자기 주식 다 팔고 서울부동산 팔고 대출까지 받고 다 그걸 비트코인에 몰빵하냐. 그게 정상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도 이분들은 비트코인을 살짝이라도 이해하신 분들입니다. 이것보다 이해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넌 어떻게 투자 좀 했다는 놈이 투자의 기본을 모르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니까. 네가 세상을 다 알아? 이 세상에 무조건이 어딨어. 뭘 믿고 몰빵을 때려. 아이고, 사람들이 바보라서 분산할까? 네 눈엔 그렇게 보이지? 근데 말이야,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단다, 아그야. 결국 비트코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이나 매트릭스의 빡빡이 아저씨처럼 뭐가 문제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그냥 관성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은 눈을 감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산별 속성이 어떻고 비트코인이 얼마나 우수한 기능의 돈이고 화폐 역사의 진화 과정에서 왜 그 다음은 비트코인의 차례인지 이 명목 화폐 시스템의 끝에는 얼마나 큰 재앙적인 일들이 발생할지 아우, 이런 거 난 모르겠고 그냥 오늘 하루 맛있는 고기 썰어 먹으면 좋잖아. 이런 생각인 겁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리고 이 망가진 화폐 시스템에 대해서 그냥 눈을 감아버리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를 당장 내 삶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착각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민감한 이유, 정부가 부동산을 투기라고 하면서 계속 규제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비교 우위, 자신의 부를 표출하는 수단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곳에 살고 싶고 누리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민감한 겁니다. 반면 주식은 그 정도는 아니죠. 누군가 주식으로 돈 벌었다고 하면 배가 아프기도 하고 대단하다 싶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그 주식 없다고 큰 문제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덜 예민합니다. 하지만 특정 기업이 잘 나가면 일상 속에서 그 기업의 제품들이 보이고 뉴스에 CEO가 계속 나오고 매출과 영익이 분기 단위로 공개되고 눈앞에 흐름이라는 게 쫙 변화로 느껴지잖아요. 엔비디아, 팔란티어, 테슬라 같은 세계적인 기업에 투자한다면 자신의 자본이 미래 산업을 이끌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실제 소유권이 있냐 없냐, 온전한 나의 자산이냐 아니냐를 떠나서요. 어쨌든 주식도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뉴스에는 맨날 가격 얘기는 나오고 미국이 어쨌고 저쨌고 말은 많은데 실제 내 삶에서 없다고 뭐 그닥 불편한 것도 없고 조금 들고 있어도 뭐 딱히 엄청 큰 장점이 없어 보이죠? 비트코인이 뭔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예민하지 않은 거죠. 적당히 포모 오지 않을 정도만 들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어차피 변동성 크게 흔들리고 사이클 따라서 폭락할 텐데 급할 것 없다는 생각, 폭락하면 사면 된다는 생각, 적당히 담으면 된다는 생각, 이런 투자적인 마인드로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작 엄청나게 중요한 걸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에서 거주할 집도, 산업을 발전시킬 기업도, 내가 노동을 하고 얻은 월급과 소득, 정부가 거둔 세금과 찍어내는 국채도 이 모든 게 전부 다 돈이라는 걸 기반으로 경제가 돌아가고 그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자신의 행복이 결정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돈은 공기 같아서 그 실체가 잘 보이지 않죠. 이 시스템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잘 느껴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거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돈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국가가 금의 가치를 기반으로 화폐를 발행하던 걸 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화폐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현재의 시스템이 인류 역사에서 고작 50여 년밖에 안 됐다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도 엄청 많죠. 그냥 원래부터 이랬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한계에 부딪혀서 새로운 변혁이 일어날 땐 무엇이 그 변혁을 이끌지, 무엇이 우리의 삶과 행동에 큰 변화를 만들어낼지, 이 매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비트코인이란 존재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아주 지엽적인 경제의 한 요소가 아니라 경제 시스템 전반을 뒤흔드는 근본 요소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 내 삶에 영향이 없어 보여도 공기가 오염되면 살 수 없고 언어가 파괴되면 소통할 수 없듯이 돈이 망가지면 살 수 없는 겁니다. 돈이 망가지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이 쌓이지 않고 어렵게 투자해서 불려놓은 내 부동산의 가치, 내 주식의 가치가 끊임없이 녹아내리는 거라니까요. 그럼 부동산이 중요하고 주식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우리의 인생에서 올바르게 세워야 할 대상이냐고요. 내가 관심 가져야 할 대상이냐고요.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행위들이 서서히 일어나니까 조금씩 온도가 올라가는 끓는 물 속의 개구리처럼 자신이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뜨끈하다면서 눈을 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눈을 감는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아니죠. 그냥 피하는 겁니다. 겁이 나고 잘 모르겠고 그냥 내가 익숙하고 잘 아는 거 그것들만 하면 어떻게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뭐 큰일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엄청나게 소중한 이 시간들을 계속 날리고 흘려보내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비트코인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냥 공부해서 많이 알면 된다 이런 게 아니라요. 용기가 필요해요. 망가진 세상을 똑바로 바라볼 용기, 관성에서 벗어날 용기, 주변의 시선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 가족들을 설득할 수 있는 용기, 우리에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지식으로 쌓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고 무서워서 감으려고 했던 눈을 다시 뜨고 세상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요, 고정 댓글에 관련 영상 링크가 있습니다. 그 영상들을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는 오늘 다 하지 못한 내용들을 다음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여러분, 아직도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이해했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 비트코인 좋은 거 알아. 근데 한 가지 자산에 몰빵하는 게 그게 정상이야? 규모가 커지면 분산을 해야지. 아무리 좋은 자산도 다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 비트코인도 많이 오르면 결국 또 빠질 거 아니야. 그럼 적당히 익절해야지. 난 그래도 실거주 한치는 필요하다고 본다. 실거주 부동산이 주는 안정감, 이거 엄청 중요한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셨죠? 그리고 우리 모두 과거에 언젠간 이런 게 진리라고 믿고 그렇게 행동했던 순간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분산 투자, 적절한 익절, 내 집 마련부터 해라, 이런 것들을 도대체 우리는 왜 진리라고 생각하게 됐고 그 생각을 비트코인에 그대로 적용했는지, 이 우리들의 사고와 심리의 이면을 제가 정확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아마 제 얘기를 듣고 나시면 뭔가 강한 울림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우선 분산 투자, 즉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그리고 적절한 익절을 뜻하는 익절은 언제나 옳다, 이런 얘기들을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이런 자산에 투자하는 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나마 단기 투자자나 트레이더 말고 장기 투자자분들은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은 가격을 기준으로 익절하는 게 아니다, 이 정도까지는 생각하고 계시지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까지도 비트코인에 집중된 구조는 위험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높은 변동성 때문에 전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당연히, 그리고 상당히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십니다. 제 채널을 오랫동안 봐주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 역시도 꽤 오랜 시간 동안 비트코인과 테슬라, 서울부동산이라는 서로 다른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자산들을 BTS 투자라는 이름으로 보유하고 장기 투자를 말해왔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의 기저에 어떤 사고방식이 있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인덱스 투자처럼 뭐가 오를지 몰라서 분산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핵심 자산 2개에서 3개 정도로 분산해서 오랫동안 갖고 가는 게 맞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비트코인 하나에 집중한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으니까요. 어찌 보면 그게 가장 일반적인 대중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 역시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으면서도 비트코인을 알고 열심히 모아가고 5년 이상 꾸준히 공부하다 보니까 결국 비트코인 하나면 충분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 생각의 전환의 핵심은 바로 비트코인은 돈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사운드머니다, 비트코인은 완벽한 화폐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고 책에도 그렇게 써있고 속성을 보니까 그게 맞겠다 싶겠지만, 사실 머릿속으로 받아들이는 건 화폐 인플레이션을 방어해주는 가치저장 수단, 이게 더 와서 꽂히잖아요. 연평균 수익률을 봐도 부동산이나 주식보다 더 많이 오르니까 이거 완전 좋은 투자 대상이네, 이 생각이 강하게 들죠. 그러다 보니 결국 비트코인을 투자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고 느끼고, 아무리 연평균 상승률이 높아 보여도 변동성이 큰 자산에 올인은 위험하다는 그런 논리 전개 이후에
비트코인 좋은 건 알겠지만 자산의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서 안전하게 자산의 2%, 10% 정도만 함께 담으면 좋다. 좀 더 과감하게 하려면 20에서 30% 정도까지도 할 수는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적절히 분산해라. 이렇게 정리해버리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오류의 틀에서 벗어나려면 비트코인이 돈이라는 걸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완벽한 가치 저장 수단이고 매우 희소한 자산이기 때문에 높은 변동성을 갖고 우상향하지만 또 한편에서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도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비트코인의 흐름은 뭐죠? 거래소에서 사고 안전하게 보관하라고 하니까 개인 지갑으로 옮기거나, 그것도 귀찮고 못하겠다는 사람은 그냥 업비트나 빗썸에 놔뒀다가 적당히 오르면 매도해서 현금으로 바꾸죠. 이런 분들의 일반적인 행동들은 전형적으로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취급한 겁니다. 많이 오르는 자산을 판다. 익절해서 화폐로 바꾼다. 그러니까 세금이 없는 지금이 좋다. 나중에 세금이 생기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들인 거죠. 하지만 현재에도 많은 비트맥시들은 리다페이 같은 비트코인 충전식 비자 카드를 발행해서 전 세계 어디서든 그 카드로 원하는 물건을 사고 소비를 합니다. 즉, 비트코인을 이 카드 지갑 주소로 보내서 체크카드처럼 충전해 놓고 필요할 때 그 금액 안에서 소비를 한다는 겁니다. 살다가 돈이 필요하면 이렇게 소비를 하고 돈이 생기면 다시 저축을 하고, 하지만 소비하는 양보다 저축하는 양이 더 많아서 계속 불어나는 구조를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체크카드처럼 사용하는 이 행위를 봤을 때 비트코인은 자산입니까? 돈입니까? 실제로 현금이 들어있는 은행 통장에 연계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쓰는 것과 동일한 방식이니까 이건 당연히 돈인 거죠. 심지어 미국에서는 스트라이크 앱을 통해서 공과금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단순한 자산이 아니죠. 부동산으로 카드값 결제가 되나요? 주식으로 결제됩니까? 아니죠. 이게 근본적으로 비트코인이 다른 자산들과 다른 이유입니다. 또 다른 얘기 해볼까요? 거래소가 아닌 자신의 개인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옮긴 비트코이너, 비트맥시들은 매월 규칙적인 소비 외에 추가적인 돈이 필요해서 비트코인을 좀 팔아야 되면 업비트로 보내는 게 아닙니다. 빗썸으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일단 아는 비트코이너들한테 먼저 물어봅니다. 비트코인 살 사람이 있는지. 그럼 마침 그 중에 현금이 있어서 비트코인 사고 싶은 사람이 자기한테 팔라고 하고, 그럼 그 사람한테 주고 당근 거래처럼 현금을 계좌로 받습니다. 그냥 아는 지인들끼리 거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소를 잘 안 갑니다. 어차피 계속 모아가는 과정이니까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파는 게 아니니까요. 대부분의 비트맥시들은 최대한 현금은 안 들고 있고 비트코인으로 다 옮겨서 갖고 있다가 이벤트로 돈이 필요하면 조금 팔고 돈이 생기면 그때그때 저축하듯이 비트코인으로 옮기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비트코인을 단 한 번도 팔지 않았다. 이게 대단한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돈이라고 생각하고 돈 생길 때마다 계속 저축해야겠다. 열심히 저축했다가 꼭 필요한 소비가 있으면 연계카드로 결제해서 쓰던, 지인한테 당근 거래하듯이 넘겨주고 법정화폐를 얻어서 소비를 하는 겁니다. 마치 외국 갈 때 환전을 해야 하듯이 그렇게 이 법정화폐 세계에서 사용해야 할 돈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비트코인으로 환전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또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지갑 간 이동하다 보면 전송되는데 한 10분 정도 걸리니까 거래수단으로 쓰기엔 느리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물론 아시죠?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보낼 때 시간 오래 걸리는 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느린 게 아니라 거래소가 굉장히 오랫동안 붙잡고 안 놔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지갑 간 이동은 대충 10분 내외에서 해결이 됩니다. 암튼 그래도 느리다고 생각해서 이걸 개선한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해서 빠른 가치 전송이 가능하게 해주는 레이어 2 솔루션 같은 건데요. 이 방식을 이용해서 비트코이너나 비트맥시들은 전국에 있는 비트코인 상점들에서 결제도 하고 온라인 상점에서 책도 사고 약국도 가고 헬스장도 가고 고기도 먹고 이것저것 다 합니다.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을 주고받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 거래소를 갑니까? 아니죠. 거래소는 필요 없죠. 왜냐? 자산을 파는 게 아닙니다. 그냥 돈을 쓰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주고 원하는 재화를 얻는다고요. 이걸 지금도 하고 있다니까요. 자,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행위들, 그러니까 비트코인 체크카드로 물건도 사고 당근하듯이 비트코인을 주고받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점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이 행위들을 경험하다 보면 결국 이런 생각으로 넘어갑니다. 아니 잠깐만, 비트코인은 자산의 개념에서도 완벽한 가치 저장 수단이라서 그 어떤 자산보다 많이 오르는데, 그 무엇보다 희소한 자산인데 거기에다가 언제든 어디서든 쓸 수 있는 자유로운 돈이네? 근데 이런 게 또 있나? 없잖아. 희소한 가치 저작물이면서 언제든 매도 같은 개념 없이 어디서든 결제하고 주고받으며
내가 원하는 것들을 살 수 있는데 가격은 부동산 주식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른다고? 아직도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서. 딱 이 순간 아니 그냥 딴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이거 하나만 갖고 있으면 되겠는데? 아니 고민 없이 이거 하나만 계속 저축하면서 본격적인 소비는 최대한 늦게 할 수 있게 열심히 일하면서 살면 되겠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비트코인을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냥 투자 대상, 자산이라고 생각했으면 계속 포트폴리오 구성, 비율, 분산, 익절 시점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있었을 테고, 비트코인을 돈이라고 생각했으면 개인 지갑으로 옮겨서 저축했다가 인생의 구간구간에 돈이 필요하면 소비하고 현금이 더 생기면 또 저축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여야 최대한 다른데 한눈 팔던 돈들 다 싹 다 긁어 모아서 비트코인 많이 모아서 저축하게 되고, 그렇게 큰 규모로 몇 년 갖고 있었더니 자산 규모가 점점 커지니까 당연히 더 용감하고 과감한 행동을 하고 자신의 환경 안에서, 자신의 금융 조건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비트코인을 지키고 불려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변동성이 크다 뭐다 다 해도 그렇게 비트코인을 계속 늘려온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부유해지고 있다는 걸 지난 5년, 10년의 역사에서 봤잖아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그러면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아,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구나. 엄청 싸가지 없어 보였던 비트맥시들의 말이 맞았을 수도 있겠구나. 아니라고 부정할 게 아니라 나도 빨리 깨닫고 알아야겠다. 잘못된 생각과 방향을 정배열시켜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물론 생각보다 어렵겠지만 현명한 접근이라는 거죠. 누군가는 빨리 깨우쳤고 누군가는 좀 더 늦게 깨우쳤고, 나는 이제서야 눈치챘으니까 너무 늦은 거 아닌가?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이 그 정도 단계까지 생각이 다다르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토론을 한 걸까? 결국 그들은 그 노력의 대가를 얻은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리고 늦었다는 황당한 생각들 집어치우고 아직도 전 세계의 1%의 사람들만 비트코인을 이해하고 있는 이 순간, 이걸 깨달았음에 감사해야 하는 게, 이 순간 태어나서 돈을 벌고 있음에 감사해야 하는 게 이게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축복의 시기입니다. 끊임없는 화폐 인플레이션에 대항하기 위해서 부동산, 주식,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이런 온갖 정보들 열심히 공부하고 익혀서 겨우겨우 인플레이션 7% 방어하던 우리 선배들 시대와는 다르게 비트코인이 등장했잖아요. 완벽한 가치 저장 수단이면서 돈으로 쓸 수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발명품이 이 세상에 뿌려져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사서 개인 지갑으로 힘들지만 어렵지만 옮길 수 있는 이 시기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런 변화된 환경과 시기에도 아직도 옛날 방식과 마인드로 비트코인을 집어넣고 쑤셔 넣고 있으면 그냥 자신의 깜냥에 맞게 그 깜냥에 맞는 가격의 비트코인을 얻게 되고,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후회만 밀려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꼭 공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세상에서 공부 안 하고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이 똑똑하다고 착각하지 말고, 비트코인 잘한다고 깝치지 말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 공부하고 돈을 저축하듯이 비트코인만 계속 열심히 모으고 가지고 있던 다른 자산들의 돈을 비트코인으로 계속 옮기다 보면 가격이 오르던 내리던 완벽히 평온한 수도승의 마인드에 부유해진 가정과 행복을 얻게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결국 부동산 실거주 한 채의 안정감, 이 감정의 실체는 뭐죠? 이 900조의 전세계 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절반인 450조 달러, 즉 62경 5천조 원에 해당되는 금액은 실사용 가치 때문에 존재하는 시장이고요. 나머지 절반은 가치 저장을 위한 시장입니다. 결국 부동산이라는 것 역시 가치 저장 기능을 위해서 구매하는 것이며,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 때 그때 안정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정감의 본질인 가치 저장 기능을 제공하는 전 세계 부의 시장은 끊임없이 이 기능을 더 잘 구현할 수 있는 그 대상을 향해 이동하고 그곳으로 돈이 몰린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현존하는 그 무엇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저장을 잘해주고 있는 거죠? 그 무엇이 가장 큰 안정감을 주냐는 겁니다. 비트코인이라는 게 그냥 보이잖아요. 이건 팩트니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늘 이런 말을 합니다. 투자하기 전에 집부터 사.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 개털대고 후회하지 말고. 아무리 그래도 실거주 한 채는 있어야지. 실거주 부동산이 주는 안정감, 이게 얼마나 소중한데. 주식이나 코인이나 다 변동성 큰 놈들이잖아. 그런 것만 갖고 있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되겠냐?
부동산으로 딱 중심을 잡아줘야지. 대부분 부동산이 갖는 금융자산 대비 적은 변동성과 실거주가 가능한 필수제라는 점을 강조하는 얘기들이 대부분인데요. 일단 여기서 말하는 실거주 한 채가 주는 안정감, 즉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게 뭘까요? 대부분의 분들에게 이 안정감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런 말들을 하십니다. 그거 있잖아. 여긴 내 집이다. 남 눈치 안 보고 사는 내 집. 내 집 안에 있으면 평온하잖아. 아, 그래도 이 집은 내 거다. 이거. 결국 이 이야기들을 정리해보면 실거주 부동산에 살고 있으면 남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살 수 있다. 내 마음대로 인테리어도 하고 멋지게 꾸미고 살 수 있다. 이런 부동산의 실사용 가치를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말한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여기엔 사실 실사용 가치보다 훨씬 중요한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거죠. 그렇게 내 집에 살면서 10년만 지나지? 그럼 주식 코인 다 빠져도 이놈은 많이 올라 있다니까. 그러니까 대출 끼고 제일 좋은 거 사서 엉덩이 깔고 앉아서 버티라고. 바로 요거 이겁니다. 즉 가격이 오른다. 내가 가진 큰 규모의 자산이 장기간에 걸쳐 올랐다. 그래서 든든하다. 이 가치 저장 기능에 대한 요소가 실사용 가치보다 훨씬 큰 거죠.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간단합니다. 일단 처음엔 극단적으로 말해볼까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10년 전에 10억을 주고 산 부동산이 1억이 됐는데 실거주하기 아주 좋았다면서 안정감이 있다고 만족스럽다고 말하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냥 꼴도 보기 싫다고 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이건 10억짜리가 5억이 되든 10억짜리가 7억이 되든 똑같겠죠. 집이 아무리 아늑하고 인테리어가 잘 돼 있으면 뭐합니까? 10년 살았더니 자산 가치가 확확 빠졌다면 그런 집에 살고 있으면서 그 누구도 안정감이라는 걸 느끼지 않는다고요. 자, 그럼 결국 부동산 실거주 한 채의 안정감, 이 감정의 실체는 뭐죠? 그동안 얼마나 가치 저장을 잘해줬는가? 바로 이것이고, 이 측면에서 그동안 부동산이 대출이라는 무기를 활용해서 주식보다 안정적으로 가치 저장과 증식의 도구로 쓰였기 때문에 서울 부동산은 걱정하는 게 아니다. 강남 불패, 최대한 영끌, 이런 생각들로 과감한 선택을 하고도 비교적 마음이 편하게 느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생각을 좀만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다른 관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표는 마이클 세일러가 강연 때마다 자주 언급하는 전세계 부의 규모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전세계에 존재하는 부의 총량이 약 900조 달러, 그러니까 약 125경 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걸 자산별로 보면 부동산은 330조 달러, 약 55경 원, 채권은 42경 원, 현금이나 예금이 17경 원, 주식이 16경 원 정도 됩니다. 금은 약 16조 달러, 비트코인은 금의 8분의 1인 2조 달러가 조금 넘는 정도, 원화로는 2780조 원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전 세계 자산 규모에서 비트코인은 아직도 엄청나게 작은 존재인 겁니다. 근데도 비트코인은 좋지만 이미 늦었다는 얘기만 하고 있으면 사실 좀 안타까운 거죠. 암튼 이 900조의 전 세계 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절반인 450조 달러, 즉 62경 5천조 원에 해당되는 금액은 실사용 가치 때문에 존재하는 시장이고요. 나머지 절반은 가치 저장을 위한 시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실사용 가치의 시장, 즉 실거주 부동산, 장사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토지나 건물, 단기적 거래와 소비를 하는 데 필요한 예금, 기업과 정부가 재정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 기업이 경영권 방어를 하기 위해 보유하는 주식, 이런 것들은 실제 사용 목적이 있고 이걸 위해 존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그 반대쪽에 있는 절반의 부, 그 450조 달러의 부가 담겨있는 가치 저장 목적의 시장 자금들은 실제 사용 가치가 아니라 온전히 자신의 부를 명목 화폐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화폐 인플레이션 대비 더 높은 가치를 오랫동안 인정받을 수 있는 곳으로 끊임없이 이동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거주 한 채가 주는 안정감이라는 건 진짜 그 집에 살고 있는 실사용 가치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본질은 갖고 있었더니, 계속 살고 있었더니 남들 부동산보다 더 가격이 많이 올랐네? 적어도 남들만큼 올랐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바로 이 가치 저장에 있다는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가치 저장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망가진 아파트와 썩빌라를 들고 있으면서 실거주 한 채가 주는 안정감을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자, 정리하면 결국 부동산이라는 것 역시 가치 저장 기능을 위해서 구매하는 것이며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 때 그때 안정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집에 살면서 오랫동안 보유했던 사람들이 실거주 한 채의 안정감, 이걸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정감의 본질인 가치 저장 기능을 제공하는 전 세계 부의 시장은
끊임없이 이 기능을 더 잘 구현할 수 있는 그 대상을 향해 이동하고 그곳으로 돈이 몰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치 저장 기능을 잘 구현하고 있는 자산을 들고 있는 사람은 그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예술품이든 그 무엇이 됐든 그것으로부터 안정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뭘까요? 바로 미래의 그 무엇이 우리들의 돈을 안전하게 지켜주며 가치를 잘 저장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핵심이겠죠? 그걸 지금까진 대한민국 사람들은 실거주 한 채의 부동산에서 느꼈고 미국 사람들은 미국 주식으로 구성된 퇴직연금에서 느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자신이 강하게 신뢰하는 어떤 가치 저장 수단으로부터 느꼈을 테니까요. 이 시점에서 중요한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마이클 세일러가 인용했던 2020년부터 2025년까지의 각 자산별 수익률 그래프입니다. 부동산이나 금 같은 건 말할 필요도 없고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7개 기업인 매그니피센트 7의 연평균 수익률보다도 비트코인은 2배 이상 높습니다. S&P보다는 4배 이상이고요. 자, 그럼 지금 현존하는 그 무엇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저장을 잘해주고 있는 거죠? 그 무엇이 가장 큰 안정감을 주냐는 겁니다. 비트코인이라는 게 그냥 보이잖아요. 이건 팩트니까요. 근데 이게 5년의 일시적인 거라고요? 아니죠. 더 긴 시간으로 하면 점점 비교조차 안 됩니다. 이 그래프는 과거 10년간의 S&P 500 대비 비트코인의 수익률입니다. 보세요. 과거에는 훨씬 비교조차 안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계속 흘러서 2046년이 돼도 비트코인의 예상 수익률은 미국 주식을 계속 능가한다는 걸 우리는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알고 비트코인이 완벽한 가치 저장 수단이고 그 무엇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실거주 한 채보다 더 높은 안정감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니라 지금도 현금처럼 사용되고 있는 교환의 매개체로서 돈의 역할까지 이미 조금씩 수행하고 있다는 걸 알아버린 사람들이 뭘 하고 있겠냐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혁신적인 기업의 주식이든 최고 입지의 부동산이든 비트코인이 주는 안정감, 비트코인이 주는 효용감, 이게 훨씬 더 큰 겁니다. 즉 내 머릿속에 10억이든 100억이든 1000억이든 전 재산을 넣고 전 세계 어디로든 가서 언제든 쓸 수 있는데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고 검열할 수 없고 구속할 수 없는 이 완벽한 시공간의 자유와 금융주권을 당연히 최대한 많이 갖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아직 잘 모르시겠다면 그냥 주식 모으고 부동산 사고 계속 그렇게 자신이 생각하는 그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걸 한번 정확히 깨달으면요, 다시는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다시는 비트코인 팔아서 주식 사고 부동산 사는 쪽으론 절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 비트코인이 주는 안정감, 이게 훨씬 크니까요. 이거 제대로 느껴버리면요, 그럼 그때부터 인생이 심플한 겁니다. 주가 움직임에도 부동산 정책 발표도 파월의 금리 발표에도 다 관심 없고 그냥 비트코인 한 톨 한 톨이라도 더 모아가는 거예요. 어차피 비트코인의 속성은 불변이고 망가진 이 세상이 멈추지 않는 것도 불변이니까 비트코인의 가치 저장 기능과 건전한 돈이라는 미래 역시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요. 그리고 유일하게 변할 수 있는 건 나의 능력과 가치, 그리고 월소득, 마지막으로 가족들의 건강이니까 이것들만 제대로 관리하고 계속 발전시키면서 리스크를 줄여나가면 나머지 모든 건 다 비트코인이 알아서 해결해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불필요한 것에 시간을 허비하고 산만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방향성에 제가 늘 생각했던 경제적 자립과 시공간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서 저의 변화된 생각들에 조금이라도 공감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설명드린 영상의 내용들이 아마 대부분 시간차를 두고 다들 경험하게 되실 사고의 흐름이니까요. 지금은 정확히 이해가 안 되고 공감이 안 되시더라도 잘 들어놓으셨다가 나중에 이 영상을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 들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 드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테니까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